안녕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책방, 책방지기 미네르바입니다. 오늘은 2100여 년 전 역사책인 사마천의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21세기 북수에서 나온 대한민국 대표 인문학자들이 들려주는 인문학 명강이라고 하는 책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만든 영상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 사마천의 사기. 사기는 지금으로부터 2100여 년 전 역사책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4000명이 넘죠. 주인공들만 해도 200여 명 정도이니 대하드라마도 이런 대하드라마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에 관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의 체계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부분이 사마천이 창안한 책이다 보니 이후 동양 역사에 수천 년간 영향을 미친 역사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만 20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사기의 진가를 알아주기 시작한 건 불과 100여 년 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어지러울 난자, 책 서자를 써서 난서라고 불렀습니다. 읽기가 그만큼 복잡한 책입니다. 이는 사마천의 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 사기는 어지러운 책이 아니고 어려운 책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울 난자를 써서 난서라고 부릅니다. 우선 사마천의 일생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사기가 어떤 책인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에 나오는 중요한 또는 의미심장한 고사성어나 명언들로 구성한 10가지 메시지를 통해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들, 젊은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방향 등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왜 지금 사마천과 사기인가? 최근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 사이에서 사기가 필독서 제1위로 부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존재감 때문입니다. 현재 G2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향후 10년 뒤에는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20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100주년이 되면 아마 모든 나라를 압도하는 울트라 강대국으로 우뚝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함께 수천 년 동안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으므로 중국의 존재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 때문입니다. 하드 파워 전략은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에 가서 군사력으로 먼저 공격한 다음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20세기 내내 미국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분쟁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국가 전략 자체가 하드 파워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힘에는 굴복했을지 모르지만 승복은 안 하는 거죠. 결국 9.11 테러로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모습을 지켜본 중국은 하드파워 전략 대신 소프트파워 전략을 내세운 겁니다. 소프트파워 전략에는 경제와 문화가 들어갑니다. 향후 우리에게 미칠 소프트파워 전략의 영향력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동북 공정, 역사 분쟁 문제도 소프트파워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런 소프트파워 전략의 기본적인 텍스트가 사기입니다. 중국은 사기에 나오는 전설 속의 인물인 황제를 역사 속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황제는 우리나라의 단군 같은 존재입니다. 이는 사마천이 원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기가 국가 전략으로 이용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심각성 때문입니다. 130권에 이르는 사기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고조선의 멸망사가 담긴 제 115권 조선열전입니다. 기원전 109년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침공해서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내분으로 망합니다.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에 태어났으니 기원전 108년에 38세였습니다. 중국의 어떤 학자는 사마천이 직접 한무제의 고조선 정벌에 종군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조선열전은 생생한 기록입니다. 저희 사기 연구도 조선열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 할아버지 얘기는 고려시대 때 기록이기 때문에 사기하고는 1000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처연한 기록이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 기록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는 당시 주변 국가들의 역사를 다룬 세계사이기도 합니다. 넷째, 동양의 철학과 사고방식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하드파워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것과 마찬가지로 서양식 리더십이 한계에 부딪히자 동양 고전을 통해 동양의 리더십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는 동양의 철학과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본질을 통찰해 보고자 하는 욕구와 맞물려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지금 우리 세상이 많이 병들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본질 문제나 인간의 존엄성 문제, 그리고 인간의 가치 문제에 관해서 조명할 때가 되었다. 다시 돌아보고 성찰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기는 그 어떤 책보다 훌륭한 텍스트입니다. 사기는 역사와 문학 두 가지 통섭이 이루어짐으로써 철학적인 단계까지 승화된 문사철이 한데 녹아있다는 점에서 다른 역사책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는 책입니다. 사기는 문학적 역사서이자 역사적 문학서입니다. 다섯째, 사마천의 위상이 주는 부가가치 때문입니다. 사마천의 인생 역경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본받을 만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고 용기를 줍니다. 사마천은 억울하게 직언하다가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옥에 갇히고 나중에 48세 때 반역죄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49세 때는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당합니다. 사마천은 사기를 집필하던 과정 중에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사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스스로 궁형을 자청했습니다. 사마천의 초상화에 수염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위인들의 초상화 가운데 가장 슬픈 초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역사서. 인류 역사상 한 역사가가 3000년을 다룬 통사는 사기밖에 없습니다. 사마천은 지금으로부터 약 216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중국은 관찬사서라고 해서 정부가 주관해서 역사책을 편찬합니다. 그 역사책을 정사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정사는 모두 24종류 혹은 25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사 내지 25사라고 부르는데 그 정사의 첫 번째는 사기입니다.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를 위시하여 신원사 또는 청사고까지 이어지는데 모두 사기의 체제를 모방했습니다. 그 체제가 바로 기전체입니다. 사기는 모두 본기, 표, 서, 세가, 열전 이렇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기의 기자와 열전의 전자를 따서 기전체라는 새로운 역사 서술 체제를 사마천이 창안한 겁니다. 기전체는 2000년 동안 중국 역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역사책 읽어라. 그러면 100이면 100사람 전부 사기를 듭니다. 체제뿐만 아니라 내용이 진보적이고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는 깊이 있는 내용들, 뛰어난 문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를 절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를 본따서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기전체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기가 동양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납니다. 그리고 사기에는 치열한 현장 정신이 보입니다. 현장 정신을 빼면 단팥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사마천은 역사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한 인물의 특징, 감정, 기질을 정확히 잡아내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 그 사람의 전기 속에 집어넣는 아주 탁월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4글자로 멋지게 압축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자성어인데 사기에는 600개 정도의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속담, 가요 등을 합치면 명언이라고 추릴 수 있는 것들만 1200개 정도나 됩니다. 그것만 공부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무기가 됩니다. 동양고전을 공부하면서 고사성어를 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글자만 알아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모르면 이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근 스토리텔링이 부각되면서 기업체 광고나 홍보에 고사성어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유도 고사성어에는 뜻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 회음 후열전에 기록된 한신의 일화에 얽힌 고사성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신은 유방을 도와서 항우를 물리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한나라 초기 3명의 공신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들을 서한 삼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소하, 장량, 한신입니다. 한신이 젊은 날 다리를 건너가다가 건달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한신이 싸우기 싫다고 하자 건달이 내 가랑이 밑을 기어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온 사자성어가 과하지욕입니다. 한신이 남의 가랑이 밑을 기는 치욕을 견디는, 즉 사소한 시비는 참고 넘어갈 정도로 큰 뜻을 지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음 후열전에 이 일화를 집어넣은 겁니다. 하지만 젊은 날 한신은 일정한 직업 없이 빈둥거리다 수시로 친구 집에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친구 부인이 한신이 오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식들하고 밥을 먹어 치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더 이상 친구 집에 갈 수 없었던 한신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시냇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빨래를 하던 아주머니가 한신을 측은히 여겨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그 아주머니는 빨래하는 게 직업인지라 시냇가에서 하루 종일 빨래를 했습니다. 한신은 한 달 동안 이 아주머니에게 밥을 얻어 먹었는데 거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표모반신입니다. 표모는 빨래하는 아주머니를 뜻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모르면 밥 반자, 믿을 신자라 생각하고 믿을 만한 밥?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때 신자는 한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자는 명사가 아니라 밥을 주다 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한 달 후 한신은 이제 그만 얻어먹으렵니다. 나중에 출세하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멀쩡하게 왕족같이 생긴 놈이 왜 밥을 굶고 다니냐, 좀 뜻있는 일을 하라고 면박을 줍니다. 한신은 나중에 금이 환영해서 그 아주머니에게 천금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거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일반 천금입니다. 밥 한 번 얻어먹고 천금으로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시자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 묘가 표모묘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표모묘를 찾습니다. 반면
한신 어머니의 무덤은 한신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무덤 주변에 시장이 생길 만큼 번화가였지만 지금은 무덤만 달랑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신과 빨래 아주머니 사이에는 어려울 때 남을 도와주라는 시혜의 가치 개념과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보은의 가치 개념이 들어있어 사람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감동을 주지만 한신과 한신 어머니 사이에는 모자 관계 이상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브랜드십이란 새로운 경영 이론이 등장해 리더십 대신 브랜드십을 강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랜드십은 조직이나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리더와 조직원, 시스템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영 이론입니다. 사기는 원한, 복수, 은혜 등 오늘날 현대인에게 필요한 가치 개념들 뿐만 아니라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질에 대한 가치 개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기는 브랜드십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긍정하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긍정이 필요합니다. 사마천은 중국 최초의 농민 봉기군 수령인 진승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주인이 되려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먼저 긍정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진승을 진섭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진승은 진나라의 폭정에 항거해 농민 봉기를 일으켜 거대한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항우, 유방 같은 이들이 잇따라 봉기를 일으켜 결국 진나라가 무너집니다. 진승이 농민 봉기를 일으키면서 왕후 장상 영유 종호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멋진 말이죠.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다시 말해 누구든지 노력해서 용기를 가지고 살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크게 이루어 놓으면 그가 왕이 되었든 후가 되었든 장군이 되었든 재상이 되었든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승의 인간 평등에 대한 큰 외침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시대 최고의 집권자였던 최충원의 노비로 있던 만적은 노비들을 모아 상전들을 죽이고 스스로 공경대부가 되려는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연설을 하며 이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승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자 연작안지 홍곡지지라는 말을 하며 탄식합니다. 흔히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라고 번역하는데 홍곡은 원래 큰 기러기를 의미합니다.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현실을 통찰하라.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 사마천은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고 인간의 사리사욕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공평이나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상적인 것이지 존재할 수 없으니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인정하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공평과 평등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있을 뿐이니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현상 자체를 받아들여야 방법이 생기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기 화식열전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세간에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이 길거리에서 죽는 법은 없다 라고 하는데 빈말이 아니다. 무릇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10배 부자에 대해서는 헐뜯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 사람의 일을 해주고 10,000배가 되면 그의 노예가 된다. 이것이 사물의 이치다. 천금을 가진 부잣집 자식이 길거리에서 죽는 법은 없다를 한자로는 천금지자 불사어시라고 하는데 돈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의 위력을 한마디로 잘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들이 부자를 질시하는 한편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사마천은 이런 현상을 타파하고 싶으면 스스로 부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보통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고 시세의 흐름에 대한 지혜를 갖춘다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큰 부족함이 없이 부자처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법을 동원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야 하며, 부자가 된 이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상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마도 동양 역사상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관해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사마천일 듯 싶습니다. 정치의 경지를 논하라. 윈스턴 처칠은 정치를 경멸하는 국민은 경멸받을 수준의 정치밖에는 소유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마천은 정치를 경멸하지 말고 올바른 눈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지혜를 갖추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기 화식열전에는 정치에도 수준이 있다며 5단계의 정치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리는 정치의 방법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익을 이용하여 이끄는 것이며, 그 다음은 가르쳐 깨우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백성을 가지런히 바로잡는 것이고, 가장 못난 정치는 불을 놓고 백성들과 다투는 것이다. 최고의 정치 수준은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것, 즉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하니 뭘 자꾸 규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는 도가의 통치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마천은 첫 번째 것이 잘 안 되면 두 번째 단계인 이익을 이용해서 이끌어라고 말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관포지교의 주인공인 관중입니다. 관중은 중국 최초로 백성들의 배를 아주 든든하게 불려준 사람입니다. 관중은 창름실 이지예절, 의식조기 지영욕이라 했습니다. 창고가 튼실해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해야 염치, 즉 명예와 치욕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염치를 차리고 예절을 알게 만들려면 먼저 배불리 먹이고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라는 게 관중의 기본 핵심 사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르쳐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는 교화이고 계몽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백성을 가지런히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백성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없는데 나머지 단계는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상 극복의 용기는 치열한 내면 투쟁에서, 사마천은 불공평한 현상을 극복하고 나 스스로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마천은 죽음보다도 치욕스럽다고 하는 궁형을 자청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대부와 지식인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 최소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오늘날은 자살을 금기시하거나 죄악시하지만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중국에 형성되기 전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례로 법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홍리열전에는 한 법관이 자신이 판결을 잘못해서 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왕이 말리는데도 스스로 판결을 잘못 내렸다며 끝내 목숨을 끊고 사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마천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궁형을 선택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했을 때 그의 나이는 49세였습니다. 조선시대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대를 못 넘었습니다. 사마천은
지금으로부터 216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이미 죽었거나 죽을 때가 다 된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궁형을 자청했다는 것은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끔찍하기는 하지만 궁형을 어떻게 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으므로 우선 고환을 포함해서 성기 전체를 끈으로 묶어 신경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 날카로운 칼로 통째로 잘라냅니다. 그럼 요도, 즉 오줌 구멍만 남는데 거기다 큰 거위털을 박아둡니다. 거위털이 요관인 셈입니다. 그렇게 한 뒤 누에를 치는 잠실에 보냅니다.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몸에 찬 기운이 들면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죄인을 무슨 황토방으로 보낼 수도 없으니 잠실에 보내서 몸을 추스르게 합니다. 짧으면 한 달, 길면 100일 정도 뒤에 오줌이 나오면 수술이 성공한 것이고 오줌이 안 나오면 요독증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궁형을 받은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중국 학자들도 있습니다. 궁형을 자청하다가 죽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만약 죽는다면 한나라 무제 때 태사령 벼슬에 있던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반역죄에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는 구질구질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궁형을 자청하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는 죽음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결과입니다. 위로는 조상 얼굴에 먹칠을 하고 아래로는 후손들을 볼 면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이 궁형을 자청한 것은 가장 끔찍한 선택이자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사마천은 다행히 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사기라는 절대 역사서를 선물한 겁니다. 사마천 개인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인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선물 하나가 주어진 셈입니다. 48세 때 옥에 갇혀 그 다음 해에 궁형을 자청하고 50세에 풀려날 때까지 약 3년 동안 아무도 변호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친구들이 50만 냥만 내면 사형을 면할 수 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면회 한번 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마천이 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에 생각 사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마천은 3년 동안 인간의 마음, 인심, 인간의 본질,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가 바람직한 리더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과연 지배계층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고민합니다. 사마천은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시 뒤집어 봄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진보적인 역사관으로 수렴된 겁니다. 그래서 당대 자기가 모셨던 황제인 한나라 무제를 가차없이 비판하고 개국 황제였던 한고조 유방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었던 겁니다. 권력자들은 사기를 읽으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찔러대는 데가 많으니 심기가 불편해서 대놓고 읽으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역사서 25사 가운데 제일 첫머리에 올려놓은 이유는 워낙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역대 왕조들은 사마천의 사당이나 무덤도 제대로 간수를 안 해주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을 관리해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입니다. 이 민족이 단장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사마천의 무덤 모양이 몽골 파워처럼 생겼습니다. 몽골 입장에서 보면 사마천은 역대 한족의 황제들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훌륭한 역사학자일 뿐입니다. 수준 높게 복수하라. 내면의 치열한 고민과 고통 끝에 사마천은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통쾌하게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특이합니다. 문화복수, 즉 문화의 힘을 이용합니다. 사마천은 자신에게 거세의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사기 곳곳에 은유법과 비유법을 총동원하여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사마천은 복수를 하되 수준 높게 한 셈입니다. 사기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복수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복수의 화신 오자서입니다. 오자서는 오나라하고 월나라의 50년에 걸친 투쟁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와 더불어 같이 활동했던 사람으로는 손자병법의 손무, 월나라의 법녀, 구천, 부차, 서시 등이 있습니다. 오자서는 자기 아버지하고 형을 죽인 초나라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에다가 채찍질을 가할 만큼 아주 복수심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나라의 왕 부차에게 배신당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수준 높은 복수를 보여준 인물로는 손빈이 있습니다. 그는 손자병법을 쓴 손자, 즉 손무의 후손으로 손빈병법이라는 병법서를 남겼습니다. 이 책은 어떤 면에서는 손자병법보다도 뛰어나다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손빈은 실전 경험이 많은 군사 전문가인데 동문수학했던 방연의 모함으로 무릎 아래가 잘리는 형벌을 받고 안진뱅이가 된 아주 비운의 인물입니다. 그러고는 제나라로 건너가서 방연을 지혜와 전략과 전술로 유인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삶과 죽음의 본질을 자각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리고 궁형을 당하고 풀려나는 과정에서 사마천의 생사관이 완성됩니다. 그의 생사관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구우일모입니다. 지금 내가 법에 굴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9마리 소에서 털 하나 뽑는 것밖에 안 되는 하찮은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도 가벼운데 이는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지닌 인고유일사, 혹중우태산, 혹경우홍모, 용지소추이야라는 천하의 명언을 남깁니다. 다음은 사기 보임안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법에 굴복하여 죽임을 당한다 해도 9마리 소에서 털 오락이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고 땅강아지나 개미 같은 미물과도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절개를 위해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기는커녕 죄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고 여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평소에 제가 해놓은 것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습니다. 이는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위대한 죽음은 위대한 삶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즉, 죽음이 있으려면 삶 자체가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아주 평범하지만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해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보여준 행위나 행동 자체가 천박하거나 수준이 형편없는 삶이었다면 그 죽음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외형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속빈강정이 되는 겁니다. 사마천은 그 깨달음을 고산앙지라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사마천의 사당으로 들어가는 폐방에 이 말이 쓰여 있는데 이는 높은 산은 우러러 본다는 의미로 시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마천이 공자에게 보낸 찬사입니다. 언격은 인격이다. 저는 요즘 언격은 인격이다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말은 말의 격이 곧 그 사람의 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마천은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살던 당시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라 글을 목간이나 죽간에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끈으로 연결한 것이 책이고 어느 정도 분량이 되어 돌돌 만 것이 권입니다. 사마천은 소실될 것을 염려하여 똑같은 걸 두 부 기록합니다. 사마천은 권력자를 비판하고 싶은데 대놓고 비판하다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려서 책이 폐기될까봐 교묘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그 사람의 기록에 넣지 않고 권력자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의 기록 속에다가 살짝 집어넣는 겁니다. 그 장치를 전문가들은 혹연법이라 부릅니다. 상호 비교해서 봐야 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 고조 본기에는 유방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유방을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은 항우 본기에다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유방을 도왔던 공신들 열전에도 살금살금 한 구절씩 유방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여기저기 흩어놓다 보니 앞서 언급했듯이 사기를 처음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지러운 책이라며 난서라고 부른 것입니다. 사기는 52만 6,500자나 되는 방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그 많은 내용을 다 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마치 바닷물을 길어다 소금을 걸러내듯 한 글자 한 글자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기에 나오는 문장들이 천하의 명문으로 꼽히고 사자성어가 600항목씩 나오고 명언이나 고사성어나 속담이 1200항목이나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때로는 민간에서 쓰고 있는 육두문자까지도 끌어다 인용합니다. 사마천은 누구보다도 말의 격조나 글의 격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말의 중요성에 관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라는 의미의 중구 삭금이란 말로 유언비어의 폐해를 지적했고 일언구정이라며 말 한마디가 가마솥 9개 무게는 되어야 하고 일락천금이라며 한 번 약속한 것의 값어치는 천금보다도 더 귀중하다며 말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또 삼촌지설, 강어 백만지사라며 세치의 혓바닥이 100만 군대보다 더 강하다라는 말도 합니다. 사기가 다른 책하고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온갖 직업군의 사람들이 다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과장되기는 합니다만 어떤 중국 사람이 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분석해봤더니 1000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마천이 자신이 알고 있거나 다른 정보를 통해 알게 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섭렵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기는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어린 눈길을 보내줬던 최초의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골계 열전은 코미디언에 관한 열전입니다. 이들은 그냥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풍자나 유머를 통해서 임금이나 권력자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장사꾼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은 화식열전입니다. 심지어 동성연애자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골계열전에서 사마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담언 미중 역가 이해분이라. 말이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면 다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들이나 정치가들이 꼭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러려면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되고 격조 있게 해야 합니다. 팔로십은 위대한 리더십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조직이나 기업이나 정치판 등 여러 각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인지 물어보면 팔로우십을 듭니다. 사람들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리더들이나 조직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로 관포지교를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중과 포숙의 우정으로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관포지교는 한두 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긴 이야기입니다. 관포지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포숙의 위대한 팔로우십입니다. 포숙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재상 자리를 관중에게 양보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활을 쏘아 자신을 죽이려 한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하는 제나라 환공의 통큰 리더십입니다. 관중과 포숙은 환공을 보필해서 40년 넘게 제나라의 부국강병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나라가 춘추시대 모든 제후들을 호령하는 춘추 5패의 첫 번째 패주가 됩니다. 호학심사, 심지기의. 사마천은 10세 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남들보다 이르지도 그렇다고 늦지도 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20세 때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여 천하를 3년 정도 여행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황제를 수행해서 지방을 순시하면서 각종 역사책을 쓸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사마천은 가장 훌륭한 공부법은 호학심사, 심지기의라고 말합니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 마음으로 그 뜻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배우는 건 좋은데 생각하는 공부를 안 시키는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계를 향해서 던지는 뜻깊은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려면 우선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혼자 밥을 먹을 줄 알아야 하고 혼자 여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서 혼자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도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로라고 합니다. 생각의 길을 따라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사마천의 공부법을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개혁. 앞으로 우리나라는 장기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자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지금처럼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 또한 깊어지고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개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동서 갈등, 지역 갈등, 학연, 지연, 혈연 등 학교를 따지고 동네를 따지고 집안을 따지는 이러한 풍토가 결국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막고 있습니다.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2650년 전에 서쪽 병방에 있던 후진국이었던 진나라에 목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공은 뒤떨어져 있는 자기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 개혁적인 인재 정책을 실시합니다. 사불문 정책이라고 하는데 인재를 기용하는 데 있어 4가지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족, 국적,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기다 남녀 불문이라는 걸 덧붙이면 완벽한 개방 인재 정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백리해, 건숙 같은 외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진나라에 들어와서 진나라를 개혁하고 결국 진나라 목공이 춘추 5패 가운데 4번째 패주가 됩니다. 이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진나라 재상 25명 가운데 17명이 외국 출신이고 7명은 국적불명이고 1명만 진나라 출신입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절대로 개혁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개혁가는 상앙이라는 사람입니다. 상앙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게 모든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진시황의 도량형 통일이나 화폐 통일 등 모든 개혁 정책은 상앙이 먼저 주도한 겁니다. 진시황은 그것을 진나라에서 다른 6개 나라로 확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앙은 나중에 영모의 모함을 받아 거열형, 즉 팔다리 머리를 5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수레에 매달아 찢어 죽이는 형벌을 당해 아주 처참하게 죽은 비운의 개혁가이기도 합니다. 상앙에 얽힌 고사성어가 임목득신입니다. 상앙이 진나라를 개혁하려고 하니 백성들이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않고는 법이 시행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문 밖 한쪽 문에다가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이것을 저쪽 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금 20냥을 상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방을 붙여놓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상금을 50냥으로 올립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젊은이 하나가 할 일도 없고 힘이 남아도니까 나무 기둥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상앙이 그 자리에서 50냥을 상금으로 줍니다. 이후 백성들은 상앙의 정책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에 상앙은 법이 안 지켜지는 것은 위에서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의 법지불행 자상범지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 적용해도 딱 맞아떨어지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기가 지닌 매력입니다. 다음은 상앙의 이야기가 담긴 상군열전의 일부입니다. 확신 없는 행동에는 공명이 따르지 않으며 확신 없는 사업에는 성공이 따르지 않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낡은 습속을 모범으로 삼지 않으며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낡은 예의범절에 매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법을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법에 제지당하고 현명한 자는 예를 고치고 평범한 자는 예에 구속당합니다. 겨울의 추위가 심한 해일수록 다가오는 봄의 나뭇잎은 푸르는 법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동양 고전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사마천의 삶과 그 삶을 아로 새겨놓은 결정체인 사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사랑하는 책방, 책방지기 미네르바였습니다.